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노사관계론 네 번째 주제는 단체 교섭과 단체 협약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단체 교섭은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이면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사관계라는 게 노동자와 사용자의 어떤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면 이 둘 간의 어떤 그 이해관계에서 대립적일 수밖에 없는 노사가 일정 정도의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면서 협의를 거치고 협상을 거치고 난 다음에 협상을 거치는 이 과정이 바로 단체 교섭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협상의 과정의 어떤 결과물이 단체 협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단체 교섭이라는 것은 노사관계의 가장 중요한 어떤 절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체 교섭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교섭이 왜 생겼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본주의에서의 어떤 그 노동계약과 관련돼서 노동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 와의 관계에서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 노동자는 개별 사용자와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근로계약의 이상의 문제에서는 교섭력을 별로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개별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집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노동조합이 개별 사용자나 아니면 사용자 단체, 사용자들이 묶여있는 여러 사용자들이 모여서 단체를 구성한 사용자 단체와 협상을 벌리게 됩니다. 그 협상이 바로 단체 교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개인으로서 노동자는 사용자에 대해서 약자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어떤 문제인식에서 출발했다. 단체 교섭이 만들어지게 된 어떤 배경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체 교섭은 노동조합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요. 그리고 집단적 노사관계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단체 교섭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체 교섭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가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항상 상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사 쌍방 관계를 형성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단체 교섭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과정이고 절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단체 교섭은 결국은 대립적 이해관계이지만 단체 교섭이 만들어진 배경, 취지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합의를 찾아간다는 거죠. 합의 내용을 찾아가는 어떤 타협 지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어떤 이해관계가 다른 두 이해 당사자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일종의 정치적 과정이기 때문에 정치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제가 슬라이드를 넘기지 못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 단체 교섭에 대한 어떤 성격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단체 교섭이 결국 그 노사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 네 가지 정도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뭐냐면 단체 교섭을 통해서 모든 노동자들한테 동일하게 적용되는 노동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임금도 그렇지만 임금과 노동 조건의 기본 조건이 통일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개별 노동자들의 어떤 불만들 이런 것들을 어떤 집단적으로 조정해내면서 그 평균점들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즉 집단적 노사관계가 개별 근로 계약과 달리 어떤 노동 내부의 어떤 그 개별적 요구들을 조정해내는 역할을 마찬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단체 교섭 자체가 경영자나 사용자한테 무조건 부담만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어떤 단체 교섭을 통해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어떤 합리적인 어떤 요구나 아니면 개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영의 합리화나 경영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쇼크 이펙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단체 교섭이 어떤 일반적 사회적
기준이 되게 되면 결국 뭐냐면 고용관계 자체의 어떤 중요한 요인들도 단체 교섭이 일반화되는 내용에 따라서 상당히 패턴을 형성하기 때문에 고용관계 패턴을 정형을 형성하는 어떤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사 관계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 교섭의 어떤 목표를 한번 볼까요? 당연히 이제 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의 어떤 목표는 다르겠죠. 그렇지만 결국 이러한 단체 교섭을 통해서 어떤 공동의 목표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점도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노동조합의 교섭 목표는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고자 하는 거죠. 보상이죠. 그게 임금과 노동 조건이라는 거죠. 이런 교섭을 통해서 정당한 임금과 정당한 노동 조건을 받기를 원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 측은 일단 이러한 그 단체 교섭을 통해서 개별 노동자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키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뭐냐면 형성된 이익을 나누어지는 그런 어떤 보상 체계를 만든다. 여기 교과서에는 뭐 충분한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충분하다는 개념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보면 적정한 이익의 분배의 수단으로서 단체 교섭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단체 교섭을 통해서 뭐냐면 사용자들은 자선사업과 같이 노동자한테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다시 말해서 기업의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생존 아니면 성장, 발전이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단체 교섭의 목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 교섭 당사자는 당연히 노사죠. 우리가 알고 있던 당연히 개별 근로자들의 집단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 교섭 당사자는 노동조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개별 사용자나 아니면 사용자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단체 교섭은 몇 가지 이제 그 교섭 방식에 따라서 형태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뭐냐면 기업별 교섭이라는 것은 당연히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섭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집단적 교섭이라고 이야기하는 교과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개의 어떤 개별 노조와 여러 사용자들이 집단적으로 서로 간에 한 테이블에서 협의 테이블에서 교섭을 벌이는 양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통일교섭이라는 것은 개별 기업이 아니라 전국이나 지역적인 차원에서 대표 노조가 그 대표성을 가지고 사용자 단체하고 교섭을 벌이는 형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통일교섭 형태와 또 달리 노동조합 자체가 뭐냐면 개별 사용자하고 대각선으로 교섭할 수 있는 그런 위임을 받아서 단위 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을 받아서 노동조합은 여러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되고요. 개별 사용자하고 교섭을 벌이는 형태, 이런 것들은 대각선 교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107쪽에 나오는 그림을 보시면 제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공동교섭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 교과서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주로 기업별 노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집단적 교섭이나 아니면 대학생 교섭이 많이 존재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체 교섭의 어떤 목표, 주체, 대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교섭의 대상, 일단 교과서에서는 일단 과정이 먼저 나오네요. 단체 교섭의 과정부터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가 좀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자, 단체 교섭의 대상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내용들 다 단체 교섭의 그 주제로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 노동관계법 법령에 의하면 결국 뭐냐면 단체 교섭 사항으로 의무적으로 적혀 있는 것은 임금과 노동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노동조합의 어떤 결성이나 단체 협상, 단체 교섭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절차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근로자의 이해와 관계된 복지라든지 이런 문제들까지는 의무적 교섭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의무적 교섭 사항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 행위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의적 교섭 사항은 노사가 합의해서 임의적으로 노사가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 교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법적인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로 경영권의 문제나 인사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조직 기업의 어떤 재편 과정과 연동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러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교섭사항은 교섭은 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을 교섭 의제로 올리는 경우입니다. 즉, 성차별이나 양성평등을 해치는 이런 내용들을 교섭 내용으로 올리면 당연히 이거는 불법적인 교섭 사항이기 때문에 불법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단체 교섭의 그 형태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뭐 형식적인 내용이 되겠네요. 단체 교섭은 크게 이제 제가 좁혀서 이야기하면 임금 교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런 노동 조건과 관련되어 있는 뭐 작업장의 어떤 생산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노동 시간의 어떤 절대치에 맞춰서 근무 형태를 어떻게 바꿀 거냐,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양한 노동 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단체 협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임금 협상은 매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체 협상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단체 교섭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단체 교섭의 유형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인데요. 이게 지금 또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교섭의 과정을 이제 보겠습니다. 교과서 108페이지네요. 자, 뭐 모든 그 교섭 형태가 협의 과정이 마찬가지겠지만 노사 모두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 입장에서 이제 임금 요구안을 만들려고 하면 당의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노동자들의 평균적인 뭐 가구 소득을 받쳐주는 어떤 생계비를 구성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거나 그리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노동조합의 어떤 그 요구에 예상되는 요구에 대해서 대비해서 회사 사정이라든지 회사의 경영 상태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어떤 경제적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서 디펜스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 측의 준비사항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노동조합의 어떤 요구사항에 대한 어떤 대응하기 위한 내용들을 주로 준비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비회담이라는 어떤 절차에 대한 문제라든지 교섭 의제라든지 올해 이제 단체 교섭을 하게 될 때는 어떤 시기 장소 이런 그 절차적인 문제들을 합의하기 위해서 어떤 본회담에 본 교섭에 들어가기 전에 이루어지는 예비 교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교섭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수차례의 어떤 회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차례 회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뭐냐면 위원장과 사용자 대표가 나오는 본회담이 있다고 하면 그 중간중간에 어떤 실무 회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부사항을 제시하고 그 세부사항에 대한 타당성들을 검토하고 일정된 그 가하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실무협의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합의점에 도달하게 되면 단체 협약이 체결되는 거고요. 만약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도저히 수용을 못하거나 아니면 사용자의 거부에 의해서 교섭이 진행되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노동쟁의로 넘어가게 되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체 교섭 구성 요소라고 이제 이렇게 지금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일종의 어떤 단체 교섭의 어떤 기능적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어떤 이론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교섭이란 거는 아까 말씀드릴 때 노사의 어떤 대립적인 요인도 있지만 노조나 아니면 사용자, 특히 사용자 단체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 내부에서도 이견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거대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중소기업이 있으면 당연히 임금 인상률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단체 교섭을 통해서 노사로 통일된 어떤 형태의 두 집단으로서 어떤 교섭을 통해서 노조는 노조대로 사용자는 사용자들 내부의 어떤 이견을 조율하는 그런 타협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내부 조직적 교섭이다 이렇게 개념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일반적인 단체 교섭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교섭, 단체 교섭은 분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이미 기업이 만들어낸 성과를 노와 사가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분배적 교섭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임 이론에서 제로섬 게임의 어떤 논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노동쟁의를 거쳐서 힘과 힘이 세력 관계에 의해서 결국 그 분배의 어떤 비중이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적 교섭은 좀 다른 겁니다. 단체 교섭이 당연히 분배적 성격, 한정된 파이, 이루어진 성과나 이익에서 노사가 나누는 면도 있지만, 또 단체 교섭이 어떤 경영 문제라든지 아니면 생산성 문제에 대한 어떤 노사 간의 어떤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파이 자체를 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사의 어떤 공통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정 정도의 교섭 형태를 통합적 교섭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통합적 교섭은 90년대 이후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에서 기업별 교섭에서 이러한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결국 제로섬 게임과 달리 상호 이익을 주는 포지티브 게임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저도 좀 낯습니다. 제도적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단체 교섭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과론적으로 이제 분배의 어떤 구조를 결정하긴 하죠. 근데 이런 단체 교섭의 과정이 노사 간의 어떤 신뢰라든지 아니면 협력적 분위기를 깨지 않고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타협점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이후의 교섭이라든지 아니면 단체 교섭 이후에 기업 경영에서의 어떤 노사 관계에 굉장히 포지티브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단체 교섭을 통해서 노동조합이 많은 걸 얻었다 하더라도 이런 것 자체가 결국은 사용자의 불신을 더 키우고, 그런 노사 갈등적 요인을 확대시키게 되면 그 이후에 기업의 성과라든지 그 이후에 노사 관계가 더 악화되면서 결국은 그 다음에 어떤 단체 교섭의 어떤 그 배경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조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 전반적인 노사관계 부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이론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제 이러한 단체 교섭에 대한 어떤 그 이론적 내용 중에 교섭력 이론이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노사관계는 노와 사의 어떤 세력간 관계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쪽이 교섭력이 더 크냐에 따라서 사실은 단체 교섭의 결과가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교섭력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노사의 어떤 교섭력을 서로 상쇄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일단 노조의 교섭력을 보시면 노조의 교섭력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뭐냐면 사용자들이 얼마만큼 기업이 사용자 지불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노조만의 어떤 교섭력의 문제는 당연히 뭐냐면 사용자들이 더 많이 더 많은 임금과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압력이 노조의 기본적인 어떤 교섭력의 원천이죠. 그게 이제 사용자가 지불하도록 하는 노동의 능력입니다. 결국 파업이라든지 아니면 파업 시에 어떤 파업을 하게 되는 노동쟁의를 했을 때 사용자들이 지불해야 되는 어떤 경제적 손실이 커야 되는 거죠. 그는 임금을 지불하거나 근로조건을 개선할 때의 어떤 그런 비용보다 파업 시 경제적 손실이 더 큰 경우에 사용자들은 승복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작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노조의 교섭력은 사용자의 지불 능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아무리 노조의 교섭력이 크다 하더라도 사용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지불 능력을 형성하는 요인들이 없으면 노조의 교섭력 자체는 성과로 나타나지 않죠. 결국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즉 기업이 망한다든지 아니면 사용자의 어떤 혜택
뭐랄까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할 수 없는,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노조의 교섭력은 사용자의 지불 능력에도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용자 지불 능력은 몇 가지 또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소비자, 먼저 뭐냐면 소비자나 아니면 하청 기업에게 이러한 상승된 어떤 노동 비용을 증가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전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즉 뭐냐면 시장에서 독점력을 형성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하청업체한테 증가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독점 가격을 소비자에게 증가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냐면 만약 노동조합이 뭐냐면 강력한 산별로 구성되어 있으면 당연히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노동 비용을 사용자들이 다 흡수할 수 있도록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승한 노동 비용을 사용자가 흡수하도록 만드는 또 중요한 기제 중 하나가 노동조합의 어떤 사회적 영향이 크게 되면 결국 뭐냐면 임금이나 노동 조건의 개선에 따라서 상승된 노동 비용을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 정책에 의해서 사용자가 완충할 수 있거나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도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지금 다시 여기 정리되어 있죠, 그죠? 일단 사용자의 지불 능력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는 거죠. 소비자나 하청기업, 여기는 소비자만 나와 있는데요. 어떤 원하청 관계에 의해서 하청기업에 전달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타 지역으로 기업 진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 지역적 제약에 의해서 지불 능력들이 좌우지불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조의 산별 교섭력이 강하고 산별교섭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러한 사용자들의 어떤 지불 능력에도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정부 지원이 존재하는 경우에 당연히 완충할 수 있는, 사용자의 부담을 완충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러한 노조의 교섭력은 결국은 뭐냐면 파업을 했을 때 노동조합이 입게 될 손실 가능치, 그리고 파업 시 사용자가 입게 될 손실의 가능치에 따라서 교섭력이 좌지우지된다,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사용자들의 손실이 크면 클수록 노동조합의 교섭력은 크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사용자 지불 강제능력, 교섭력, 결정 요인에 대한 다양한 그 구성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과서를 보시면 파업시 당사자의 손실 정제에 영향을 주어 노사 쌍방의 교섭력을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제품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느냐, 그리고 그 기업이 밸류 체인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원들의 어떤 구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수직 계열화에서의 정점에 있는 그런 원청 회사의 경우에는 파업이 있게 되면 굉장히 밑에 하청업체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청업체의 노조 교섭력은 뭐냐면 하청업체보다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만일 노조가 그냥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어떤 조합원들을 가진 노조이거나 그 기업체가 그냥 좀 핵심 인력들을 노조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는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노조의 어떤 교섭력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런 핵심 인력들이 노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노동쟁의에 참여하게 되면 결국 기업의 경영 자체가 순조롭게 운영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노동집약적 산업, 즉 자동화가 덜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일수록 노조의 교섭력이 커질 수밖에 없죠. 경쟁의 여건도 당연히 호경기일 때 파업의 위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산업별 교섭이나 노조의 어떤 교섭 구조가 범위가 크면 클수록 노조의 파워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교섭력을 강하게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만일 정부가 친노동정권이 아니라 친자본정권이어서 파업에 대한 규제가 강하다. 그러면 당연히 교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단체 교섭을 거쳐서 결국 마지막으로 노사가 사인하게 되는 일종의 계약서죠. 이게 바로 뭐냐면 임금과 노동 조건에 대한 노사의 합의서. 이게 이 계약서가 바로 뭐냐면 단체 협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개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집단적 근로관계를 표현하는 계약서 바로 단체 협약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런 단체 협약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꼭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사인과 날인이 꼭 있어야만 이게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면 임금이나 노동시간을 포함한 노동조건 전체자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절차, 그 다음에 구성, 가입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단체교섭의 절차나 쟁의행위에 대한 내용, 복리후생 이런 내용들이 단체 협약에 주로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단체 협약의 개념과 성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뭐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기업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어떤 그 기업의 어떤 규칙 이런 걸 취업 규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로계약은 당연히 개별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개별적 근로관계를 보여주는 근로계약서가 있겠죠. 그런데 단체협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단적 근로관계를 표현하는 합의서다,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사관계적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단체 교섭은 서로의 노사가 이해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이런 이해 대립적인 갈등적일 수밖에 없는 이해 관계자들이 서로가 협상을 벌여서 이 협상을 벌이는 과정이 바로 단체 교섭이고요. 그 단체 교섭의 과정을 통해서 일시적이 영원한 합의는 없는 거죠. 일시적이지만 일정 정도의 잠정적 합의를 하게 되면 그것들이 바로 뭐냐면 단체 협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 협약은 하나의 갈등적일 수밖에 없는 노사관계의 어떤 일시적 평화를 표현한다고 해서 일종의 휴전조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노동쟁의를 거치고 난 이후에 산업평화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보증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 눌렀네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단체협약 내용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노조 안정이 아니고 노조 활동을 보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경영자 측에게는 경영 활동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은 두 가지가 명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유니온 시업이나 오픈 시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노사가 합의하게 됩니다. 우리 기업에서의 노조 형태는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가를 합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조 활동 보장 경영권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한 법과 연동해서 규정을 따라서 합의하게 됩니다. 임금은 당연히 임금협약의 핵심이죠. 그래서 주로 뭐냐면 단체 협약하고 임금협약이 있으면 임금협약에서는 임금의 절대액이나 주로 이제 각 호봉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다고 하면 임금조항에는 이제 부수적인 내용들이 주로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조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경영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노동자업은 경영자 인사권의 행사에 따른 노동자업의 활동이 되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인사권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뭐냐면 노동자업의 활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이 경영 인사권을 많이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떤 단체 협약에서 부정적인 영향들을 막기 위한 그런 조항들을 많이 규정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그리고 작업안전이나 보건, 근로시간, 특히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규정이 좀 상세하게 나와 있죠. 특히 근로기준법상의 어떤 법적인
근로시간 내용들의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의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 교섭 자체에 대한 어떤 절차나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협약 내용에 담을 수 있고요. 쟁의에 대한 내용 그리고 부차적으로 이제 노사협의의 조항도 담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오늘 주로 내용들은 좀 형식적인 내용들이 많아서요. 한번 교과서를 좀 차분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내용들 부분들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GM 단체 교섭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교과서 내용들을 보시면 한국 GM이 예전에 대우에서 GM으로 이제 인수되면서 지금까지 이제 유지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군산 공장이 폐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구조조정이 실시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창원 공장이라든지 다른 공장에서도 지금 뭐 비정규직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해고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18년 이후에 한국 GM의 어떤 구조조정과 단체 교섭 이 과정에서 나타났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쭉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지금 과제로 1, 2, 3, 4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이 교과서 내용과 함께 다른 자료들을 한번 본인이 직접 좀 찾아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요 1, 2, 3, 4의 순서에 맞게 다 정리하시면서 한 A4 한 2장 정도의 이 내용들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나 참고 자료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좀 추려서 논리적으로 잘 구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